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두 번째 주치 소개해드립니다. 네. 치의학 박사 김문수 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날씨가 선선해지고 가을에 문턱이잖아요. 네. 근데 이 계절에 따라서 환자가 좀 많아지는 그런 과목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치과의 경우에는 계절을 좀 타는가요, 아닌가요? 네, 그 치과는 꼭 그 계절을 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 왜냐하면 치과는 조금 아프면은 바로 가서 치료하고 조금 아프면 치료하고 이러기보다는 아픈 거를 끝까지 참다가 최대한 안 아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그렇죠. 많이 아파지면은 치과에 가게 되는데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계절을 크게 타는 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름이나 겨울처럼 이게 날씨가 덥고 날씨가 춥다고 해서 특정 치과 질환이 많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방학이 있지 않습니까? 아, 여름 네. 방학, 겨울 방학. 그래서 그때 공부한다고 시간이 안 났던 학생들이나 학생들을 보살펴 주셨던 부모님들이 시간이 좀 생기게 되면서 치과에 이렇게 내원하시면서 환자 수가 조금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우리가 광고를 보다 보면 네. 씻고 뜯고 맛보고 네네. 이 튼튼 이런 광고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치아가 참 중요한데 네. 평생 우리가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틀니도 해야 되고 세로이도 해놓을 한 경우가 가지. 있는데 처음에 그 일을 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 치아를 하다 보면 경제적인 부담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네, 맞습니다. 그 임플란트 치료를 하거나 여러 개의 치아들을 회복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돈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만 65세 이상 환자분들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여서 임플란트를 평생에 2개까지 적용을 해드리고 있어서 임플란트 가격의 한 30% 정도만 부담을 하시게 되면 임플란트를 시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틀니 같은 경우에도 부분 틀니나 전체 틀니도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인 분들은 치료를 보험 혜택을 받으셔가지고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 너무 무섭고 겁이 나시는가요? 수면치과 치료로 받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다 큰 어른들도 무섭긴 마찬가지라는 치과 치료. 하지만 걱정 마세요. 치과 공포증이 있는 분도 오케이. 치과 치료 자체에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시술법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 임플란트. 수면 마취를 통해 잠을 자는 듯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수면 임플란트는 치과에 대한 공포증이 있거나 고난도의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한 경우 혹은 여러 개의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바쁜 현대인이나 출혈에 민감한 전신질환자도 무리 없이 편안한 상태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특히 전신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일반 임플란트보다 수면 임플란트가 상처를 통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출혈이 거의 없어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수면 임플란트의 모든 것 전문의와 함께 알아봅니다. 원장님, 먼저 수면 임플란트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수면 치과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의식화 진정요법을 이용한 치과 치료입니다. 이 의식화 진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가장 쉬운 것은 내가 자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무시고 있는 상태.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이해가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수면이라는 단어를 붙이는데요. 수면 치과 치료는 흔히들 많이 들어보셨던 수면 내시경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치과 치료랑 수면 치과 치료랑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은 일반 치과 치료하면은 입안에 아픈 주사도 참아야 되고 네. 그리고 기계가 돌아갈 때 그 공포스러운 소리도 다 들어야 들어야 되는데. 하고 그리고 또 치아를 깎을 때 느낌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실이죠. 그런 것들을 혹시 주무시는 상태에서 이 아픈 주사도 기억이 나지 않고 그리고 또 주사를 맞았지만 혹시나 언제 아플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공포심
그런 것도 불안감. 이제 좀 불안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으시게끔 치료를 하실 수 있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시겠습니까? 뭐 그 생각할 게 있나요? 당연히 네. 안 아픈 쪽으로 해야죠. 아, 네. 저 겁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무시면서 편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주무시는 상태라고 이해를 아. 하시면 되는데 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편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수면 치과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방금 의식이 좀 있다 하셨는데 우리가 전신 마취 하면은 의식이 정말 없는 거잖아요. 수면 그렇죠. 마취는 어느 정도 좀 깨어 네.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 네, 맞습니다. 제가 마취를 네, 해봐서 네, 네. 압니다. 아, 네. 전신 마취는 그 호흡도 자발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리고 또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 수면치과 치료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식화 진정 요법입니다. 의식이 진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치과 치료를 하기 때문에 코를 골고 주무시고 계시는 환자분에게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대단해요. 네. 그러다가 다시 코 골고 주무시고 심지어는 잠꼬대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거 보면 의식이 다 있는 걸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어쨌든 이 치료가 이제 수면 치료면 사실 뭐 전신 치료는 아니니까 약간 안심이 될 것 같기는 한데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또 마취한다고 하면 부작용 있지 않을까 많이 겁날 수 있죠.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또 전신 마취하고는 또 다르게 상당히 또 여러 가지 약물들을 사용해서 또 수면 치과 치료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부작용이 크게는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마취 후에 잠을 깨고 나면은 통증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네. 어떤 치과 치료를 받으시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치석 제거나 충치 치료를 할 때는 치료 받을 때는 조금 시리고 아프고 찌릿찌릿하고 이렇지만 치료가 끝나고 나면은 통증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런 치료를 받으셨을 때는 수면치과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 또 통증이 없으시고 또 매복 사랑니 발치 그러니까 수술해서 사랑니를 뽑아야 되는 경우 또는 입안에 염증이 많아서 염증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통증이 동반되는 그런 술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술식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 몸에서 회복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통증이 수면 마취를 했다고 하더라도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과 치료를 받으셨냐에 따라서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니 원장님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여쭤봐도 돼요? 네. 수면 치료면 네. 저희 치과 가서 사실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헹구세요 이 말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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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면 못 중이면 hen구잖아요. 못 헹구지 맞아요. 않나요? 이거 수면 어떻게 중이면 예. 이 의식이 진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물을 이렇게 헹구고 싶다는 그런 반응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또 설명드릴 내용이지만 꾸역감이 많으신 분들이나 물을 오랫동안 머금고 있기 힘드신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치료를 받으시다가 입 헹구겠습니다. 그러고 일어나시고 하면 치과 의사도 진료의 흐름이 끊기게 되는데 주무신 상태에서는 거의 저희가 이제 물도 계속 이제 제거를 해드리고 있고 네. 그런 반응도 조금 이제 진정된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치료 받으실 수 있고 의사는 진료를 조금 더 길게 집중을 해서 치료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치료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면 치료를 받게 되면 과연 어느 정도나 자게 되는지 궁금한데 뭐 사람에 따라 푹 잘 수도 있고 중간에 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깨면 서로 무서울 것 같아요. 네네네.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 예. 약이 들어가고 나면 한 2분에서 3분 정도가 있으면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속 시간은 30분에서 한 60분 정도로 지속이 됩니다. 하지만 이 치과 치료를 하기에는 입안에 국소 마취를 해놓고 국소 마취를 기다리고 또 치료를 이어나가는 시간을 생각하면 조금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정맥 라인을 통해서 수면약을 서서히 주입을 하면서 시간을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 길게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하지만 개인마다 약을 드셔도 차이가 있듯이 수면치과 치료에도 의식화 진정되는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게 되냐면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어떤 날은 개운하게 자고 일어나고 어떤 날은 뒤척이면서
잠을 잘 찌뿌둥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의식이 진정되는 수준이 개인마다도 다르고 개인도 그 날마다도 다르게 됩니다. 네. 근데 혹시나 저는 좀 뭐랄까요? 약간 좀 두려운 게 이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지. 네, 맞습니다. 예,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혈압이 높고 당뇨병도 있는데 수면 마취가 가능한가?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습니다. 우선에 혈압이 높고 그 약을 드시겠죠. 약을 드시면서 안정 상태로 유지가 되시는 분들 또는 이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당뇨약을 드시면서 안정이 되시는 분들은 수면 치과 치료를 통해서 편하게 진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면 치과 치료는 주무시는 것과 같은 비슷한 상태로 유지가 된다고 했는데요. 이 주무실 때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이런 상태가 오진 않겠죠. 편안하게 이제 코를 골고 주무시고 있는 상태에서는 안정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내가 입안에 국소 마취가 잘 되지 않는데 치료를 할 수 있느냐? 네. 의식이 진정되어 있고 치과에 마취를 했는데 마취를 기다리는 시간도 충분히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취도 잘 되지 않는 분들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꾸역감이 심한데 치료가 되느냐 이런 분도 계십니다. 이 꾸역질이 심한 분들은 검진을 할 때 검진 기구가 이렇게 들어가는데도 맞아요. 네, 거북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의식이 진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편안한 상태에서 검진을 하면 의외로 잘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양쪽으로 혈을 마취해놓고 치료를 하시면은 거의 한 80% 정도의 환자분들은 편하게 진료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불안 요소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늘 끝을 무서워해서 주사 바늘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치아 공포증이 있으셔가지고 치과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도 치과 의자에 앉기만 해도 땀이 삐질삐질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도 의식을 진정시킨 상태에서 주무신 상태에서 편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편하게 치과 문턱을 넘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까 원장님께서 수면 치과 치료 말씀을 해주시면서 뭐 충치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뭐 치석 제거도 할 수 있고 사랑니 치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모든 치과 치료에 다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어떤 치료가 가능하냐면은 네. 입안에 있는 전체적으로 그 치석이 있을 때 제거하는 스케일링, 그리고 충치가 클 때 치료받는 충치 치료, 그리고 잇몸이 붓거나 아프고 피날 때 받는 잇몸 치료, 그리고 또 수술해서 꺼내야 하는 사랑니 발치, 그리고 이가 없을 때 치료받는 임플란트 치료까지 다 가능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주무시고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부위에다가 마취를 합니다. 마취를 하고 마취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중지 치료도 하고 신경 치료도 하고 부어 있는 곳에 잇몸 치료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잘 주무시게 되면 이가 없는 곳에다가 임플란트 시술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임플란트 시술까지도 마치지만 본을 떠서 치료를 하는 보철 치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본을 뜨면 모형을 제작하는데 1박 2일씩 걸리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컴퓨터로 본을 떠서 3D 좌표로 컴퓨터로 모형이 생성이 바로 됩니다. 그러면 원내에 있는 컴퓨터로 보철물을 제작을 하고 컴퓨터로 가공을 해서 주무시고 나면 보철물을 입안에 끼워 드릴 수 있는 치료까지 가능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수면 치과 치료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치료를 받기 전에 환자분 입장에서 알아둬야 될 뭐 주의사항 같은 거, 뭐 준비해야 될 사항들 그런 게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당연히 이제 치과 치료를 길게 받으실 거니까 그 전날에는 무리한 운동이나 약주, 음주를 조금만 하고 오시는 게 안 하시면 제일 좋겠지만 조금만 하고 오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치과에 오시기 전에 한 2-3시간 전에는 식사를 하고 오셔도 됩니다. 식사는 뭐 내시경 같은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식사는 하고 오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진료 받으실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입 주변을 저희가 치료하는 과이기 때문에 입 주변 소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면도를 꼭 하고 오시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안 하고 오실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가볍게 하고 오신 분들은
치료 받으시기 전에 화장을 좀 지워주시고 립스틱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바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의식과 진정요법을 이용해서 이 수면치과 치료를 할 때는 보통 팔에다가 정맥 삽입로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매를 걷어야 되는데요. 이 소매가 잘 거치는 옷을 입고 너무 꽉 오시면 맞는 이런 거 도움이 입으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저는 뭐 이런 준비보다 마음의 준비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요. 예, 보통 우리가 수면 치료하면은 깰 때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몽롱하고 좀 어지럽던데 어지럽고. 수면 치과 치료도 하고 나서 바로 집으로 갈 수가 있나요? 가셔도 되는데 그렇게 이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집에 못 가나요? 네네네 몽롱하기 때문에 수면치과 치료가 끝이 났지만 예. 수면 상태에서 완전히 깨어나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가 운전은 절대 하지 말고 오시는 것이 좋고 차를 혹시 가지고 오셨더라도 가실 때는 뭐 여건만 된다면은 보호자분께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아니면 대리운전이라도 꼭 부르고 가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고 가신 분께 여쭤봤더니 예. 어떤 길로 해서 귀가를 했는지 기억을 못 하시고요. 어머나.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주차를 어디에 했는지 아이고. 기억이 안 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가셨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인사드리는 것도 정말 굉장히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또 주제가 수면 임플란트니까 네. 사실 임플란트의 저희가 뭐 역사나 정의에 대해서 사실 알고 가면 더 좋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질환들 보면은 보통 이제 사람 이름이 붙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임시성을 가진 플란트 씨, 네, 왜 그래요? 만들지 않았을까? 이거는 아니죠. 네네. 네네. 네,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너무 네, 웃으시는데. 임플란트는 덴마크에서 브레네막이라는 정형외과 교수가 실험을 하다가 발견을 했는데요. 이 뼈에 티타늄 나사가 티타늄 금속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1965년에 라슨이라는 사람에게 아래턱뼈에 처음으로 지금과 같은 형태의 임플란트를 성공을 시키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발전을 해서 오게 된 게 치과 임플란트고요. 그리고 치과 임플란트는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잇몸뼈에 붙는 매직체라고 하는데요. 치과 임플란트가 있고요. 그리고 입 안에서 보이는 보철물이 있습니다. 치아 모양을 하고 있고 예쁘게 치아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지대주라고 기둥이 있습니다. 흔히 임플란트 수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잇몸뼈에 이 매직체, 임플란트 나사를 심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이 보통은 힘이 들기 때문에 의식과 진정요법을 이용하시면은 편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임시성을 가진 플란트 분이 만드신 건 아니네요. 그러네요. 네. 아니 그 예전엔 사실 임플란트라고 하면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들고 나서 일을 새로 해야 할 때 해야 하는 임플란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주변에 보면은 뭐 사고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통 임플란트는 언제 하는 건가요? 네. 임플란트는 그 예원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가 났을 때도 치아가 부서지거나 깨지거나 해서 살릴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로 회복을 하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치아 충치가 많이 먹어가지고 치아 머리 부분이 다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임플란트 시술이 권장이 되고 그리고 이가 붓고 흔들리고 피나는 그런 풍치라고 하죠. 흔들려가지고 잇몸뼈가 녹는 질환에도 임플란트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오래된 보철물이 수명이 다하는 경우 흔들흔들거리고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임플란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위치적인 부분에 따라서 치아 중간에서도 이가 없을 때 임플란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양옆에 치아를 깎아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회복을 할 수도 있지만 임플란트를 선택하시게 되면 양옆에 치아를 깎지 않아도 되니까 상당히 자연 치아를 아끼는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치아 제일 끝쪽에 최후방 치아가 없어질 때는 임플란트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뒤쪽에 걸 치아가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어르신분들 틀니가 까딱까딱 놀고 물로 이렇게 헹구는데 틀니가 빠지고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틀니를 고정해 주기 위해서 잡아주기 위해서 위에 임플란트 4개 아래쪽에 임플란트 2개 정도를 심어서 임플란트 틀니로 고정을 시켜드리면은 식사도 잘 하시게 됩니다. 이런 임플란트 틀니는 또 주무실 때 빼고 주무셔야 되고 틀니를 빼고 나면은 입술 주변에 주름도 많이 지고 보기가 굉장히 싫습니다. 그래서 입안에 고정되어 있는 쪽으로 가게 해드리고
싶은 분들은 위에 임플란트를 8개, 10개, 12개 정도씩 심어가지고 전체 임플란트로 회복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전체를 다 임플란트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위에 임플란트 10개 또는 앞니로 이렇게 끊어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과를 이렇게 물고 뜯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앞니 쪽에 2개를 더 추가하셔서 위에 12개, 아래쪽에 12개 해서 24개를 심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물론 수면치과 치료로 이제 주무시면서 치료를 하게 돼가지고 네. 조금 편하게 진료를 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료가 진행되나요? 네, 임플란트는 먼저 수술하시게 되는 날 수술을 진행을 잘 해드리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잇몸이 아물면은 묶었던 실밥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밥을 제거하고 나서 임플란트가 뼈와 붙는 시간을 이제는 기다려줘야 되는데요. 네. 벽에다가 못을 박아서 바로 액자를 걸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뼈와 임플란트 나사, 티타늄 금속이 붙을 때까지, 골유착이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 기다려주는 과정 중에 제일 약해질 때가 한 달째가 됩니다. 그 한 달째에 나오셔가지고 체크를 한번 받으시고 그리고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뼈가 단단하고 좋으신 분들은 뭐 한 달 또는 석 달 만에 일을 올리기도 하고 뼈가 약하신 분들은 6개월 정도 더 기다려가지고 일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힘들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임플란트 수술하는 것인데 이것은 수면 임플란트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왠지 수면 임플란트는 그냥 임플란트보다 우리 환자들이 한 번에 더 많은 임플란트를 좀 식립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수면 임플란트는 몇 개 정도 가능한지 한번 예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인가 봅니다. 네, 심을 수 있는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여쭤보시는 거는 이유가 치과에서 마취를 하게 되면 왼쪽 아래면 왼쪽 아래, 오른쪽 위면 오른쪽 위 이렇게 부분적으로 마취가 되는 것을 경험을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왼쪽 아래만 마취가 됐으니까 내가 잤을 때도 왼쪽 아래만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주무시는 동안에 필요한 부분에는 마취를 해서 임플란트를 다 심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왼쪽 엑스레이 보시면 40대 남성 환자분이신데 20개의 치아를 발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셨습니다. 엄두가 나지 않으셨지만 주무시는 동안에 잇몸 뼈 이식도 해드리고 임플란트도 위에 10개, 아래쪽에 10개 이렇게 심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중년인데요. 60대 남성 환자분으로 이분은 치아 발치도 하고 2개의 신경 치료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잇몸 치료도 해드려야 됐습니다. 임플란트는 수면 임플란트를 통해서 16개 정도를 식립을 해드려서 가지런하고 예쁘고 튼튼한 치아를 가지시게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수면 임플란트를 또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앞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다면 어떤지 궁금해요. 네, 보통은 임산부나 그리고 또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그리고 또 고령의 정말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편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가수면 상태이기 때문에 주무신 상태에서는 갑자기 놀라가지고 혈압이 팍 솟구치고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고 이런 응급 상황이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안전하게 시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수면 임플란트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밖에 또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수면을 진행하는 과정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수면치과 치료와 비슷하게 이제 진행이 되지만 임플란트 시술은 우리가 피를 보는 관열적인 처치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이 끝나고 나서 지혈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이나 혈전 용해제 같이 피를 묽게 하는 약, 피를 멈추지 않게 하는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은 꼭 주치의치과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시술은 잇몸 뼈와 결합을 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뼈에 대사되는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예를 들면은 고열다공증이나 고열다공증 예방 주사 또는 고열다공증 예방약을 먹고 계신 분들은 꼭 치과 의사분께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경부 암 때문에
네, 두경부 방사선 조사를 받으신 분들도 골괴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치과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공관절이나 인공판막술을 시행하신 분들께서는 미리 예방적 항생제를 드시면 좋기 때문에 상의 후에 진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치아는 오복 중에 네. 하나라고 하잖아요. 네. 그만큼 소중한 만큼 우리가 탈이 났을 때는 빨리 치료를 받고 네. 더 크게 번지지 않도록 치료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치과 선생님 안 뵐 수 있는지 네네. 좀 무섭거든요. 지금 평소에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네.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빨리빨리 치료받고 임플란트도 안 하게 되면 네.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뿌듯한 그 직업을 가지게 됐다고 생각할 수 그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운하시진 않나요? 환자가 네, 주면? 다른 방면으로는 좀 그렇게도 하겠지만, 네. 네, 그래도 이제 제 직업을 선택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뿌듯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 전체 검진을 받으셔가지고 전체적인 치료를 받으시고 그리고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정하셔서 정기 검진을 나오셔가지고 확인을 하시고 관리를 받으시는 방법이 가장 자연치아를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리는 스스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실 수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은 훨씬 더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다양한 구강 상황에 맞게끔 관리를 하시면 자연치아를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또 많이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수면치과 치료 치의학 박사 김문수 원장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흔히들 이제 건강하게 잘 늙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늘 전문의들이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네. 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래요. 저도 자꾸만 늙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네. 건강하게 잘 늙는 기술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노화도 하나의 아름다운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노화라는 게 아름다운 여정이 되려면 잘 늙어가는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거든요. 맞아요. 중국이 춘추 시대 때 서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보면 이제 오복 중에 무려 4가지가 잘 늙어가는 기술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철원 씨 갑자기 그래요? 이런 얘기하니까 네. 진짜 멋져 보여요. 어깨 기술. 평소에 뭔데요? 안 멋졌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 어떤 4가지가 내용인지 뭐죠? 좀 알려드릴까요? 네. 일단은 뭐 많이 걸어라. 많이 걸어라. 그리고 누구든지 만나라. 오. 그리고 새 지식을 쌓아라. 독서겠죠? 네. 포함되겠죠? 그리고 많은 이 감정 공유를 하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사실 지금 그 4가지를 딱 들으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왜 저는 지금 실천을 못 하고 있죠? 네, 그러게요. 100세 인생이잖아요. 진짜 뭐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좀 건강하게 잘 늙어가는 방법도 터득을 잘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노인 5명 가운데 1명은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도 좀 많이 만나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잘 맺어야 장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활기차고 건강하게 한 주간 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